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뉴 호라이즌스호 명왕성 탐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김진도 과학기상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뉴 호라이즌스 하면 이제 새로운 지평선인데 새로운 우주 탐사의 지평선을 열었다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탐사요. 네, 지난 14일 미국의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 궤도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10여 년 전인 지난 2006년 1월까지만 해도 태양계 마지막 행성을 탐사하는 임무를 띠고 발사된 최초의 무인 명왕성 탐사선이었는데요. 같은 해 7월 명왕성이 국제천문연맹에서 지정한 행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란 속에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간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올 1월부터 명왕성 관측을 시작해 지난주 역사상 가장 또렷하게 촬영된 명왕성의 사진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명왕성이 알려진 것보다 80km가량 지름이 더 크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대기 성분이나 지형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기대나 지구의 기상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등 다양한 의의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탐사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태양계 가장 끝에 있는 명왕선을 탐사하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성공했다는 거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주에 대한 인류의 지속적인 도전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체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을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에 대한 호기심, 두 가지가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 호라이즌스호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그 우주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갈릴레오 망원경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고 달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탐사까지 했죠. 이게 로켓 기술이 우리가 인류가 보유한 이후에 우주에 대한 끝없는 탐사가 이어졌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 역시 이런 지구인의 계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년 6개월 전, 그러니까 10여 년 전이 되겠죠. 그때부터 뉴 호라이즌스호 탐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로는 그 뉴 호라이즌 당시로서는 명왕성이 아직까지는 행성의 주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명왕성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인 천문학자가 발견한 첫 행성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뉴 호라이즌스호에는 여러 가지 특이한 탑재물들도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클라이드 톰보 박사, 명왕성 발견자죠.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그 사람의 궁궐 일부가 또 실려 있었고요. 미국 성조기 일부도 또 실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플로리다 우주선이 발사된 지역의 25센트짜리 동전도 있고요. 이 우주선이 만들어진 지역의 25센트 동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탑재물들을 거기에 실어서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이 이 뉴 호라이즌스호에 거는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년 6개월 정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명왕성을 향해서 뉴 호라이즌스호가 탐사를 시작을 했고요. 18번 정도 동면 기간을 거쳤습니다. 자체 한정되어 있는 연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18번의 동면 과정을 거쳐서 뉴 호라이즌스호가 결국 명왕성 궤도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위치에 이 작은 우주 탐사선을 보낸다라는 그런 기술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에 접근하면서 촬영한 사진 그리고 분석 데이터를 18개월에 걸쳐서 지구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후에 항해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명왕성의 중력권에서 벗어난 뒤 태양계 가장 외곽에 있는 카이퍼 벨트라는 구역을 지나게 됩니다. 명왕성의 이 카이퍼 벨트라는 것은 암석의 파편 또는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카이퍼 벨트입니다. 태양계 탄생 초기에 신비가 감춰져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양계와 지구 탄생의 숨겨진 비밀이 뉴 호라이즌스의 이 카이퍼 벨트 탐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사진 촬영 같은 것들이요. 특히 이번에 보도된 명왕성 근접 사진의 경우 SNS를 통해서도 널리 인기를 얻었습니다. 1930년에 명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의 유골이 뉴 호라이즌스호에 함께 실렸다는 소식 등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명왕성 표면에서 발견된 밝은 무늬에 대해서는 다양한 만화 캐릭터나 하트 모양을 합성한 사진들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사가 이 영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명왕성을 발견한 톰보의 이름을 붙여 톰보 영역으로 지정했다는 등의 보도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기존에 어렵게 여겨지던 과학계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탐사의 배경이나 결과에 대해서 온라인상의 인기가 결합되면서 친근하게 소비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국내에서도 지난해 영화 인터스텔라가 크게 흥행하는 등 과학 뉴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풍부한 해설 보도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뉴스를 계기로 국내의 기초과학 연구에도 관심이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뉴 호라이즌스가 보낸 그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명왕성의 신비들이 밝혀졌습니까? 처음은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을 접근을 하면서 예. 보낸 사진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죠.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명왕성의 최근접 사진, 예. 선명한 사진에서 하트 모양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하트 모양이 발견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이목이 끌었고요. 예. 또 그 하트 모양의 평원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다른 구조로 돼 있더라, 다른 지질로 돼 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클라이드 톰보 박사, 명왕성 발견자 이름을 붙여서 톰보 영역, 명왕성 하트라는 영역도 이름도 좋지만 그 발견자 이름을 붙여서 클라이드 톰보 영역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붙여졌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명왕성에 관련된 사진들은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에 접근하면서 계속 찍은 사진들을 계속 전송을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초당 2000비트 정도의 속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약 18개월 정도에 걸쳐서 지금 명왕성을 지난 상태에서 지구를 향해서 뉴 호라이즌스가 계속 그 전파를 보내오고 있는 거고요. 그걸 지구상에서 수신을 해서 그 정확한 영상들을 거의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왕성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얼음 산맥이 있다라는 게 새로 밝혀졌고요. 그 얼음 산맥이 1억 년, 그러니까 지질학적 역사로 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얼음 산맥이 한 2개 정도가 더 있다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또 메탄이 발생되는 구역이 적도와 극지방에서 약간 다르다라는 그런 메탄 분포도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명왕성에 대해서 모르던 부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사진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비밀이 벗겨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사가 지금 이 명왕성 사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 탐사의 메인 주체가 그 나사이기 때문에 나사가 사진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천문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계속해서 더 추가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 보도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외신을 통해서 이 명왕성에 대한 사진이 한 장이 공개되고 그 부분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온 뒤에 정말 관심을 끌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 기사들, 그러니까 저희 과학기상팀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분석 기사를 내고 또는 해설 기사를 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우주라는 부분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입니다. 호기심이 워낙 있고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나로우 기사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가장 큰 성원을 보낸 기사가 됐습니다. 그때 몇 차례 실패해도 나중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에 근간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기초과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그냥 재미없는 우리와 별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20년 뒤에 우리 삶을 굉장히 바꿀 수 있다. 기초과학 기술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꾸준히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왕성 탐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 모니터 내용 논의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119 안전재단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안전인식은 어떤가요? 이번에 생활안전 실천을 통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통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이유는 개개인의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기 관련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전기. 가까이 있어 편리하고 친숙한 존재지만 방심하다간 아주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위험 상황과 예방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름철 장마나 또는 갑작스런 국지성 호우로 인한 정전 및 침수 피해를 볼 경우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또 예방해야 할까요? 우선 사용하던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지하고 콘센트를 뽑아 화재 및 누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전기 관련 지식이 없을 경우엔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리 및 분해하시기보단 전문가에게 맡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전 사고로 인한 피해로 실시간 정보나 뉴스를 듣기 위해 휴대전화나 건전지용 라디오를 가지고 계시고 특히 야밤의 어둠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전등과 양초를 준비합니다. 외출을 삼가시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야외에 계실 경우 침수지역 및 파손된 전기시설물 그리고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전기선으로 인해 맨홀 뚜껑으로도 감전의 위험이 있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에는 우리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멀티 콘센트는 전기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무리한 사용으로 과부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감전 사고 및 누전 발생을 피하기 위해 오래된 전선이나 전선 피복이 벗겨졌는지 확인합니다. 집안에 어린이들이 있을 경우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콘센트 덮개를 사용해주세요. 집안의 누전 차단기 소모품이라 자체 시험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교체 및 전기기술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전기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안전한 생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사 탐과 국민신문고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요즘 햇볕도 뜨겁고 습기가 많아 매우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제습기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방 안에 제습기를 틀어놓고 1시간 정도 가동한 후 선풍기를 틀면 습기는 제거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잠자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외에도 수박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먹는다든가 시원한 오렌지 주스에 얼음을 동동 띄워 마시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된 한국사 탐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더위를 이겨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는 목욕법에서 먹을거리, 물놀이, 의상 등 다양한 면에서의 이야기를 영상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탐은 우리나라의 여름은 전통적으로 음력 4월부터 6월이고 7월에는 여름을 마무리했다며 이 시기의 선조들은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생활 속 지혜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리 선조들은 더위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농사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변화하면 힘든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선조들이 더위를 싫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했다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여름철 하면 물놀이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옛 양반들은 체면이 중요해 물놀이를 즐기지 못하고 대신 산이나 계곡 등에서 시를 짓거나 음악을 들으며 더위를 잊고자 했다는 설명도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삼배나 모시 등 통기성이 좋은 직물을 이용해 옷을 만들어 입고 오이, 보리밥, 상추쌈 등 제철 채소를 이용한 음식으로 몸속의 열을 식히고 보양식을 먹으며 건강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더위를 이겨냈다는 이야기 또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재연을 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조금 어색하거나 의상이나 배경에 현대의 물건이 등장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한국사 탐은 역사를 통해 과학을 설명해주는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선조들이 더위 이겨내기를 담백하게 설명했을 뿐 과학을 다루는 데에는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본래의 취지를 생각해 조금 더 신선하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첨가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최근 뉴스 프로그램들은 뉴스 제작진과 기자, 앵커가 일방적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 구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영상이나 문자, 게시판 등을 통해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제작진이 선별하고 취재하여 방송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최근 개국 20주년을 맞이하여 YTN 국민신문고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YTN 국민신문고는 그 구성에서부터 신선한데요. 앵커와 취재 기자는 등장하지만 매회 재능 기부를 통해 유명인이 MC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첫 회에서는 가수 인순이 씨가 등장해 특유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와 감정을 이입한 나레이션 등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난 방송에서는 박수홍 씨가 등장해 단연간의 MC 경력을 뽐냈습니다. 전문 앵커와 취재 기자도 등장하는데요. 일일 MC 등이 미처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나 프로그램의 목적에 벗어나는 부분을 잘 정리해 주어 매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회의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특히 1회 방송의 에스컬레이터 2줄석이냐 1줄석이냐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음직한 주제였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YTN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다뤄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지가 프로그램의 가장 큰 할 일일 텐데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줄 수 있고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통일성이 필요한 자막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 반면 유익한 정보가 되는 기사는 시청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북 서해 67m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세워라는 헤드라인에서는 미사일이라고 보도한 반면 이전의 단신 기사에서는 로켓과 미사일이 혼용돼 나왔습니다. 두 단어는 어감이나 느낌이 확연히 다르므로 일원화해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년 전 수법과 비슷해라는 관련 기사를 전달하면서 앵커 화면에 해당 범죄의 용의자 수배 전단을 제시했습니다.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범인이므로 경찰의 전단과 CCTV 화면 등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고 인상 차기 등을 쓴 내용을 클로즈업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적사항 등을 클로즈업해서 보기 쉽게 제시한 건 적절했지만 내용 자막이 중요한 신고 전화번호를 가린 건 아쉬운 부분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능성 티셔츠 성능 천차만별이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데 정보가 되는 유용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YTN은 한 화면에 심플하게 브랜드 마크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좋은 제품과 우수하지 않은 제품을 비교 제시했습니다. 이런 기사는 소비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정오 뉴스는 점심시간 등에 잠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한 장의 그래픽을 활용해 전달한 것이
매우 적절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여름 대표 음식 냉면 관련 기사에서 냉면이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제공했습니다.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즉석 냉면을 다룬 건 적절했지만 냉면은 외식으로 사 먹는 것도 많은데 이왕이면 시중 유명 음식점의 냉면도 다뤄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공직자 자살 보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10년째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발표된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29.1이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수 유지를 위해서 저출산 장관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더해서 자살 방지 차관 역시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자살 건수에 비례해서 미디어가 이를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미디어 관련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언론이 자살을 보도함으로써 자살을 확산시키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킬 우려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은 자살에 대해서 보통 사건과 비슷하게 다루고 있으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공직자들의 자살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자살과 지방행정연수원장의 자살은 사회에 큰 충격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일로 자살을 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뿐 아니라 국가에도 불행한 일로 반드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공직자들이 업무 관련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살을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자살 사건을 취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일부 언론은 유서를 본 후에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라거나 자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시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지만 그것과 별도로 언론이 공직자의 자살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처사입니다. 자살하기에 적합한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자살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며 생명은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기는커녕 잘못한 게 있으니까 또는 잘못을 덮으려고 자살을 한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보도를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장의 자살 보도에 있어서도 공무원 10명이 숨진 중국 버스 추락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유족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책임감을 자살의 원인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통해 공직자가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자살을 미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살이 문제 해결이나 책임감의 표현으로 언론이 보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살 보도에 대해서 언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가이드라인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모방 자살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사인을 보도하지 않거나 적어도 자살 방법의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으며 또한 유가족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아야 하고 자살자의 사진을 게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자살 보도에서 이러한 원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고 마티스에서 숯과 번개탄을 피웠다 또는 호텔 4층에서 투신했다는 식의 지나치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육군 사관학교에 다니는 딸을 언급함으로써 유가족의 정보를 노출하였으며 고인의 사진 역시 광범위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언론의 무거운 사명은 사회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뿐 아니라 해결책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자살이 사회에 전염되지 않도록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직무 관련 공직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한 방법을 OECD 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